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11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좀 공지도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14주 차까지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11주 차에는 마이클 잭슨 얘기를 좀 더 하고, 그러니까 10주 차에서 우리가 그 할리우드 영화를 비롯한 이제 어떤 영미 대중문화 패러다임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9주차에서 할리우드의 어떤 그런 영화 산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0주차에서는 이제 마돈나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20세기의 그 대형 슈퍼스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케이팝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살펴보았는데, 또 한 명의 걸출한 슈퍼스타인 마이클 잭슨을 또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 1차시에서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요번 주는 그래도 뭐 우리 한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BT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요번 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이클 잭슨은 몰라도 BTS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뭐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 학문적으로 접근한 어떤 교수님의 그런 책을 중심으로 좀 뭐랄까요, 그냥 단순한 그런 어떤 그런 팬의 입장이 아닌 그런 학문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를 또 이번 주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그 한류의 그냥 메인 그런 어떤 그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보고서에서, 중간 보고서에서 이제 한류의 범위를 사실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는 문제죠. 물론 뭐 역으로 정의를 좁게 잡느냐 넓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한류의 범위도 또 달라지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범위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달리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열린 코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류 컨텐츠의 핵심이라고 하면 이제 노래와 케이팝과 드라마와 영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살펴보고, 이제 그 강의의 마지막 주인 14주에는 이러한 한류 문화, 우리가 잠깐 있었던 이런 한류, 결과적으로 문화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논의를 하고 이번 한류와 언어의 강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PPT대로 11주차 PPT 자료를, PPT 자료가 이제 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단행본을 정리하기도 하고, 논문을 요약하기도 하다 보니까 좀 많아지지만, 여러분들이 뭐, 오픈북으로 뭐, 다른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재가 읽기가 어려운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정했을 때는 그 저자의 입장이 너무 강력하게 반영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많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좀 뭐랄까, 뭐 특히 이제 요번 주에는 뭐 방탄에 관한 얘기 같은 것들은 좀 더 쉽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서 크게 부담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쪽 보도록 하죠. 코베나 멀서라는 사람이 1991년에 쓴 논문입니다. 스타덤, 인더스트리 오브 디자이어, 뭐 이렇게 된 그런 논문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앨범들과 노래와 뮤비를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케이팝의 코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마이클 잭슨이 춤을 잘 춰서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몬스터 메타포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마돈나다라고 하면은 라이커 버진을 떠올리는 것처럼, 마이클 잭슨 하면은 이제 문워크와 그다음 스릴러라든지 뭐 그다음에 비릿 뭐 이런 그런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각인된 노래들이 있죠. 근데 이 스릴러의 뮤비가 좀비가 나와요. 좀비가. 뭐 그래서 요즘 K 좀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좀비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뮤비죠. 뮤비에 좀비가 등장한다. 아주 독특한 것인데, 시간을 너무 뺏기지 않는 차원에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뭐 잠깐 보면 되는
네.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알고리즘으로 계속 추천되는 것을 보다 보면 시간 낭비하게 되죠. 자, 마이클 잭슨의 1981년 스릴러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6,600만 장. 그러니까 이 논문이 쓰여졌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래서 뭐 어떤 시기에 대중문화의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객 수는 어떤 시기를 가지고 이제 통계치를 내는 것이고 이후에 소위 말해서 어떤 고전적 가치를 갖게 되면 끊임없이 이제 뭐 구매자라든지 관객층이 나오기 때문에 뭐 더 숫자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그 당시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등재됐고, 선생님이 알기로 이게 더 넘어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요즘은 이제 실물 앨범들을 사는 경우들이 이제 어떤 팬심으로 사는 거죠. 팬심으로 이제 뭐, BTS 같은 경우는 카세트 테이프도 나오고, 뭐, 그 이제 레코드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것인데 음악을 순수하게 듣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 이제 우리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뭐 멜론에서 듣거나 이제 스트리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듣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어떠냐면 무조건 앨범을 사야 되는 앨범을 통해서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TV나 라디오에서 굉장히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걸 그걸 기다려야 되죠. 그랬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스릴러가 얼마나 팔렸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지만 1984년 3월 21일 동아일보 기사에 근거한다면 한 5만 장 정도 팔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BTS가 작년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BTS에 대한 그 단행본을 정리한 것을 할 때는 2020년 기록은 없어요. 이제 더 뛰어넘고 있는데 30만 장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이 시절하고 똑같이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클 잭슨 그 앨범이 엄청나게 팔렸을 것 같지만 그 시절에 5만 장. 근데 이 5만 장도 굉장한 것은 그 당시 라이센스 음반은 5천 장만 팔려도 엄청나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뮤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마돈나의 뮤비도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MTV라고 하는 1980년에 만들어진 그런 뮤직비디오를 전적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방송국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역시 또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뮤비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은 뭐냐면 이때부터 뮤비는 서사를 가져요. 근데 그 이전에도 서사가 있었죠. 서사가 있었는데 마돈나는 이미지와 상징 코드를 막 썼다고 했는데 마이클 잭슨은 단순한 서사를 쓴 게 아니에요. 단순한 서사가 아니라 영화 같은 서사. 예를 들면 일단 스릴러는 좀비거든요. 좀비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시간 차원에 근거한 그런 내러티브가 아니라 마돈나식의 상징 코드까지 다 들어간 다층적 해석이 가능하면서도 뭔가 독특한 서사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또 뭐 문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논문에서 소개한 정도만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념비적이다라고 지금 봐도 세련됐어요. 지금 봐도 세련됐는데 기존 뮤직비디오 제작의 관행은 뭐였냐? 음악을 파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뮤비의 시각적 표현은 종속적 기능을 했어요. 종속적 기능을 하고 뮤비는 마케팅 매체로 인식이 되니까 이제 광고 같은 그런 미학과 테크닉을 이제 사용했는데 스릴러는 이거를 버려요. 그러니까 광고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음악을 팔기 위한 광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영화와 같은 서사 구조. 스릴러는 딱 보면 영화가 보여요. 이게 특히 이제 이 감독이 늑대 인간과 관련되는 이제 참 서구인들이 좋아하는 늑대 인간, 좀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그래서 그 감독 자체가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제작비도 영화 만드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죠. 그래서 일단 스릴러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이제 뭐 방탄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진 빌보드 200은 앨범이고 빌보드 100은 이제 그 싱글
노래 한 곡이죠. 37주 동안 1위를 차지했어요. 37주. 지금 그 방탄의 다이너마이트이 1위를 한 5주 했나요? 그리고 뭐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최근에는 1위를 1주하고 계속 바뀌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37주 동안 1위를 하고 그리고 그 앨범 속에 7개의 싱글이 이제 그 곡들이 다 줄 세우기를 1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뭐 엑소도 누구도 나오면은 막 멜론에서 줄 세우기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방탄의 경우에 BTS도 막 줄 세우기를 했다고 난리가 나는데 사실 이미 오래전에 이제 그들도 이제 그 마이클 잭슨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서구의 영미 음악 문화도 비틀스에 왜 그렇게 목을 매느냐, 마이클 잭슨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느냐를 보면 이런 기록들이 말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BTS가 여전히 차별을 받는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는 것은 기록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대중의 선호와 대중에 의한, 말하자면 팬덤에 의한 어떤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역시 줄 세우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핫백에서 모두 10위 안에 올랐어요. 뭐 대단했죠. 그리고 물론 마이클 잭슨은 프로듀싱과 작사 작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들 아마 뭐 빌리진이라는 그런 뭐 노래 들어봤을 것이고, 비릿이라는 노래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수의 곡이 일주일도 못 돼 연속으로 차트 정상에 오른 경우는 비틀즈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돈나조차도 못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에 형제들과 잭슨 5로 이미 데뷔한 사람이에요. 데뷔한 사람인데 이제 형제들과 좀 빠이빠이를 하고 비틀스의 폴 맥카트니와 그다음에 다이애나 로스라고 하는 걸출한 흑인 여가수가 있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솔로 가수로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노래만 너무 잘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역량도 가지고 있었고 뭐 목소리는 여러분들 그 마이클 잭슨의 그 미성을 느끼려면 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10대 때 부른 정말로 아마 아는 친구들은 팝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아는 노래일 겁니다. 네, 그래서 평론가들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왜냐면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흑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앨범 3위로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그래미 어워드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었다. 네, 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스릴러가 얼마나 많이 팔리고 대단한 앨범이냐, 이제 외적인 것을 봤다면 이 뮤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오늘 막 말이 꼬이네요. 그런 컨디션이 요새 좋지가 않아서.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중간고사 치고 5월 되니까 막 좀 피곤하죠. 네, 아마 알바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캠퍼스 생활을 한다면 지금쯤 이제 설왕제 5월 많이 하니까 온라인으로 설왕제를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삶이나 선생님이나 삶이나 참 네, 이 코로나가 참. 네, 그래서 스릴러 뮤비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 흑인 음악을 뭐 당연하죠. 뭐 지금의 어떤 아시안의 그런 어떤 음악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배척, 차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네, 그런데 이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뮤비는 인종적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고 여기 이제 라이오넬 리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여러분들 엔들리스 러브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들으면 모두 와 하고 다 아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뭐 같이 여기도 좀 듣고 이렇게 좀 공유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14주 안에 우리가 1주는 제대로 수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좀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좀 가벼워서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여러 영역으로 펼쳐져 있다 보니 딱 그 얕은 지식만 전해줘서 정말 미안한데 가끔 좋은 음악들은 좀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방금 벤이라든지 다이애나 로스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흑인 여가수가 있어요. 흑인 여가수가 있는데 이제 정말 뭐 가창력도 대단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 잭슨과는 나이 차이가 꽤 나죠. 꽤 나는데 엄마 같고 누나 같고 이렇게 그의 성정을 도와주었던 그런 흑인 여가수고요. 근데 이 여가수랑 라이오넬 리치라고 해서 역시 흑인 저기 가수인데 같이 부른 유명한 영화 주제가죠. 엔들리스 러브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탁 들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골든팝이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른 사람인데 역시 이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잭슨만큼 대접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연배가 위쪽이죠. 그러니까 다이애나 로스 또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흑인 방송, 이제 재즈 중심의 루이 암스트롱 이런 어떤 그런 흑인 방송이 있고 백인이 많이 나온 방송이 있는데 이게 크로스오버가 잘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극복한 것은 이제 마이클 잭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돈나는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났다면 마이클 잭슨은 이제 그 흑인이라고 하는 인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잭슨은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고 또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프린스 같은 막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그런 어떤 그 흑인 가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오넬 리치 이렇게 좋은 노래 뭐 여러분들한테 뭐 소개를 좀 해주고 싶었다는 것. 그 다음에 5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스릴러 무비, 그 타이틀 트랙도 역시 스릴러인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공포물이에요. 그래서 빌리진이나 비릿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른데, 이게 특히, 빌리진이나 비릿과는 달리 이제 그 뮤직비디오가 더 큰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제 일종의 존 란디스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 사람은 아까 앞쪽에서도 말했지만 런던의 늑대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감독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14분 길이의 이제 뭐 좀비 패러디물을 이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여튼 스릴러는 획기적인 뮤직비디오고 기네스 기록의 가장 성공적인 뮤직비디오로 등재되었다. 여러분도 느끼지만 그 케이팝에서 그 뮤비가 갖는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국 가요계에서도 반영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하면 유명한 뮤직비디오가 많은데 조성모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아주 거대한 스펙타클한 어떤 서사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탄의 서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돌의 서사들은 여러 가지 상징 코드들이 들어가죠. 상징 코드들이 들어가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마도나나 마이클 잭슨이 사용했던 방법들을 사용하는 그대로 쓰는 것인데 우리 방식으로 모방하여 재창조를 했다고 할 수 있고 선생님은 방탄의 뮤비 가운데 역시 가장 최고라고 생각되는 거는 피땀 눈물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방탄의 뮤비의 매력적인 것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른 팬덤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다양한 그런 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번에 중간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어떤 케이팝에 대한 막 그냥 강렬한 팬은 선생님도 듀란듀란 팬이었다고 했잖아요. 20대로 넘어가 바빠지면 살짝 거기서 좀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뭐 BTS 팬도 뭐 아미는 아니에요. 그 정도 되려면 좀 더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고차원의 이제 뮤비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 이 뮤비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앞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뿐 아니라 마돈나도 평론가들이 소위 말해서 잘났네 하는 나 많이 배웠네 하는 평론가들이 다층적 해석에 매달리는 거죠. 근데 이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 팬들도 다양하잖아요. 단순하게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제 뭐 추리를 하고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이러면서 재미를 느끼는 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속성 다양한 연령의 팬들을 모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팬덤이 커지고 팬덤의 소비력이 커지고 그리고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의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소비되고 사라지지 않는 아티스트로 남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지금 BTS가 군대 간에 만나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해외 팬덤도 그렇지만 국내 팬덤의 연령이 높은 팬덤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10대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그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10대들의 경우에는 내 또래가 좋거든. 근데 방탄은 이미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연령대가 높아질 때는 소비력이 크기 때문에
소비력이 안마 의자를 사줄 수 있는 소비력이 있는 사람은 10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래서 팬덤의 확대. 그래서 앞에서 마돈나가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막 히스패닉, 흑인 이런 쪽 계층에서 반항아적인 이미지를 가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숙한 여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수적인 어떤 기성세대의 범주 안에 살짝 발을 들여놔요. 발을 들여놓으면서 한쪽 발을 빼놓죠. 왜냐하면 보수적인 계층이라도 일탈의 욕구는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뭐랄까요? 보상적인 어떤 뭐랄까 충족감을 느낄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팬덤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기가 좀 멀리 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뮤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케이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그 좀비 댄스 이제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산도 50만 달러가 넘었고요. 과거에 한국 그 저기 뮤비는 노래방에 나오는 것과 딱 그 수준의 뮤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스릴러는 전례 없이 영화관에서조차 왜냐면 길이도 길거든. 길이도 길고 그러니까 영화관에 상영할 만한 그런 가치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MTV에서는 막 한 시간에 2번씩이고 막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발매는 1982년에 했고 프로듀스가 퀸시 존스예요. 퀸시 존스도 역시 흑인 프로듀서로 전설적인 사람이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이오넬 리치, 마이클 잭슨, 그다음에 퀸시 존스, 그다음 스티비 원더, 그다음 프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말 그대로 빌보드와 이제 그래미를 누볐던 미국의 팝 음악을 지배했던 사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팝 음악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퀸시 존스의 영향을 프로듀싱을 많이 받아서 이제 히트작들을 많이 내게 되죠. 그다음에 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성공 요인, 뭐 그레인 오브 보이스, 뭐 곡물을 갈듯이 내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특유의 목소리가 있죠. 네,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런 그 다음에 이미지 메이킹을 하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헤어스타일, 그다음 그리고 뭐 한류 아이돌, 케이팝 아이들 보고 화장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이 사람도 화장을 했어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것 같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물론 백색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흑인도 백인도 아니고 이제 나중에 코성형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런 애매한 그다음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한 그리고 저 피터팬 이제 이 사람이 왜 네버랜드인가 원더랜드인가 뭐 이렇게 자기 집을 그렇게 만들고 아이들 불러고 그래서 약간 조금 오해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오해인 것 같아요. 뭐 아동 성애자다 뭐 이렇게 뭐 글쎄요 뭐 그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아니라고 이제 밝혀졌지만 한번 그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되면 이제 불명예를 갖게 되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거기다 또 갑자기 사실 그 시인인가 이렇게 일찍 이제 죽게 되다 보니 신화적 이미지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말하자면 한 개인으로서는 너무 불행하지만 예를 들면 뭐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신화가 돼 버리는 거죠. 팬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을 넘어 신화적 이미지까지 이르게 되고 인종적 모함, 성적 모함 이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 미디어는 이런 잭슨의 모호함을 포착해서 하나의 페르소나를 이제 만들게 돼서 그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그런 개인적 자아를 만들. BTS도 요 페르소나를 묘하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 이제 이 7명의 멤버들도 성장하고 있지만 그 프로듀싱을 하는 사람의 역량이 굉장히 뭐 소위 말해서 궁합적으로 잘 맞아떨어진 것도 방탄의 성공 요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신화작은 피터팬 이미지의 구축에서 절정을 이루고 잭슨을 굉장히 병리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을 얻는 대신 개인의 삶은 참 피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이클 조지프 잭슨의 그 일대기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잭슨 5 이제 친형제 그룹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여기저기서 들어봤겠지만 아버지가 좀 학대를 하면서까지 돈벌이의 형제들을 내몰았다고 해요. 내몰았다고 하고 이제 81년에 이제 해산을 하고 아무리 형제끼리지만 그다음에 런던에 있는 폴 맥카트니의 집에 머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작곡 솜씨나 변화된 음악성도 갖게 되었고, 이제 비틀스의 음악과 마이클 잭슨의 음악에 접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젊은 친구들은 더더욱 모르는데 이런 접점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제 전형적인 그런 케이팝 아이돌의 음악과 BTS의 음악은 점점 달라져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서구의 팝 이제 아티스트들과 여러 가지 공동 작업을 많이 하고, 또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케이팝 그 곡들은 서구의 작곡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친구들 중에 보고서에 보면은 어떤 한류의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언어의 순수성과도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문화의 어떤 확산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그 확산의 중점에 있는 문화의 오리지널리티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냐. 참 이게 그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문화 상대주의를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모든 문화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실제로 문화는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대등한 입장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조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14주 차에서 문화와 언어를 이제 총정리하는 단계에서 답이 있지 않지만 어떤 화두로서 던져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The Girl Is Mine이 폴 맥카트니와 함께 작업한 작품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모타운 레코드라는 건 아마 아주 옛날, 혹시 관심 있는 사람 들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이아나 로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스티비 원더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이 팝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78년부터 프로듀서 퀸시 존스와 만나서 아주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솔로 앨범은 Off the Wall이라는 것이었고, 스릴러, Bad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여기에 보면 뭐 싱글 차트 1위 뭐 이런 것들은 새삼스럽게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세 개의 앨범, 네, Off the Wall과 스릴러, Bad가 이제 그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앨범으로 소개가 일반적으로 됩니다. 10쪽에 보면 이제 마이클 잭슨의 이제 그 앨범 재킷이 나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의 소위 말해서 리즈 시절에, 가장 리즈 시절에, 그러니까 성형과 약간의 약물 중독 등으로 약간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던 이전에 가장 리즈 시절이라고 하면 배드 앨범 재킷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이전에 이제 잭슨 5 시절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흑인 소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 그 왼편의 앨범 재킷만 봐도 상당히 모양이 외모가 다르죠. 전형적인 흑인 청년의 모습입니다. 네, 1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돈나와 아마 마이클 잭슨을 찾아서 듣는 그런 세대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 스타들을 접하면서 K-팝의 대부분이 이들에게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 보이밴드 나오고 이제 그냥 솔로 가수들도 영미 문화권에서 나옵니다. 영미 문화권에서 나오지만 사실 이제 그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를 뛰어넘을 만큼 대형 아티스트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뮤비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프로듀싱 능력이나 작사 작곡 능력, 그리고 이제 춤도 잘 추고 댄스, 가창력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합 선물 세트여야 한다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K-팝은 군무를 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룹이라는 측면과, 이들은 보통 솔로 이제 있어요. 백스트리트 보이즈라든지 이렇게 비틀즈는 영국의 밴드고 이게 있어요. 미국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밴드가 됐건 뭐 아니면 그룹이 됐건 어쨌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솔로를 우대하는, 지금도 그렇죠. 우대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룹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칼군무의 매력 이런 것들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이런 초창기의 그런 평가에 의하면 작사 작곡은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내에서도 약간 아이돌들을 폄하하는, 인기는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뭐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의 어떤 역량을 놓고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현대 대중문화 패러다임은 여러분들이 지금 할리우드에서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음반 산업이죠. 음반 산업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중문화의 생산자 11쪽입니다. 기획사 혹은 아티스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생산자가 될 때 훨씬 더 이제 위대한, 이제 단순한 가수나 뭐 액터가 아닌 이제 아티스트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소비자는 팬, 청중, 시청자, 대중. 그러니까 이때 팬과 청중, 시청자, 대중은, 팬과의 차이는, 팬은 얼마나 이제 어떤 특정 아티스트의 충성도가 있느냐의 차이이겠죠. 네. 그리고 대중문화의 콘텐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클래시컬한 콘텐츠는 음악, 영화,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지만,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 고민했다시피 뭐 애니메이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때 이제 이거는 대중문화의 경우에 애니메이션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뭐 포함이 될 것이고, 뭐 연극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뮤지컬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쵸, 뭐 이런 것들. 뮤지컬도 이제 사실 한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국 뮤지컬이 브로드웨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소스를 받아서 발전시킨 것들은 좀 많아서 그 부분도 또 얘기할 거리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의사소통의 기본 구조가 변형됩니다. 초창기에는 미디어의 특징에 따라서 유니디렉셔널, 일방향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이디렉셔널, 양방향, 그다음 멀티디렉셔널, 아주 다중적인 그런 어떤 그런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런 소통이 있게 되죠. 그리고 기획사와 계약자의 관계에 따라 아티스트의 주체적 창의성에는 차이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스타와 스타덤의 존재는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생산하는 콘텐츠에 따라 팬과 팬덤에 의해서 선택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팬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미디어 혁명을 통해서 팬덤을 생비자로 이제 만들게 되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미디어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은 또 새로운 뉴미디어예요. 뭐 OTT 서비스까지 팬데믹과 함께 새로운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K-팝 플랫폼이라고 하죠. K-팝 플랫폼인 위버스에서 방탄이 가입자가 1,000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대중매체의 콘텐츠는 이제 변화되고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고요. 2차 영상에서 만납시다.